뽀라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뽀라, 정책 이슈를 둘러싼 팩트를 체크하고 다양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뽀라를 진행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입니다. 뜨거운 정책설전 뽀라가 2023년 특별기획 주제로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와 개혁 방향, 그리고 연금 재정에 대한 논의를 연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이 중요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이슈인 만큼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국회 연금개혁 특위 등에 참여하고 계신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와 연금 재정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특별히 출연해 주신 두 분의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그동안 연금 재정과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을 가지고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현재 연금 특위 그리고 연금 재정 재계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23년 뽀라의 특별기획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와 연금 재정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쟁점과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뜨거운 정책설전 뽀라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뽀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너 속의 코너인 뽑기,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패널 여러분들이 최근 가장 핫하게 꼽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부터 네. 할까요? 네. 가장 핫한지 모르겠는데 요즘 비혼 혹은 비혼모 이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뭐 영아 살해 뭐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되기도 했고 네. 또 뭐 저출산 뭐 이런 문제랑도 좀 연관돼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혼모 네. 해보겠습니다. 네. 양재진 교수님 비혼모를 꼽아주셨고요. 김우창 교수님은 어떤 키워드가? 저는 아무래도 공학자니까 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네. 네.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네. 사실은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뜨거운 담론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산업적 활용,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네. 위주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온 이유도 그거일 것 같은데요.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대단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결국 이제 돈이나 인력과 같은, 그러니까 전달 체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점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관련된 뭐 위원회나 이런 데 좀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특히 아마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연금개혁과 관련 없는 최근의 핫 이슈라고 했는데요. 저는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핫 이슈는 아마 극한호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지금까지 이런 뭐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까지 이런 폭우는 없었다라고 그 여러 기상 전문가들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극한호우라는 말이 좀 되게 생소하긴 하지만 앞으로 되게 중요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연금 개혁과 연금 재정에 대해서 다뤄보는 뽀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연속해서 저희가 연금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연금 재정 이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즉 연금, 노동, 교육에 대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연금인데요. 정부는 지금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그리고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와 관련된 또 연금재정과 관련된 청년 세대의 생각이라든지 관련된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해마다 90만 명,
100만 명 넘게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16년이 지나면 모두 연금 생활자가 됩니다. 지금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고령자 26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40년에는 100명이 60명을 부양해야 해서 지금보다 부담이 2배 넘게 커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수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아직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적립금이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 거친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을 이제 부담하게 되거든요.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현재 아주 특단의 개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 보험료 측면에서 연금 보험료는 18%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야지 이 중립적인 그런 그 제도 설계가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게 많아서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조차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강조를 했지만 최근에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만큼 연금개혁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3대 개혁 과제 중 그 어려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23년 뜨거운 정책설전 뽀라의 특별 기획 주제인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와 연금 재정과 관련해서 3가지 이슈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주제를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된 상황 등 연금개혁이 왜 시급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연금개혁 그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 재계산,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특위 등 국회, 정부, 언론, 그리고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는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수준을 둘러싼 모수개혁,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특수직역연금, 또 더 나아가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국민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과 관련된 쟁점과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 특위 논의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떤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정부가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연금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와 연금 재정을 다루는 정책설전 뽀라 특별기획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연금개혁이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왜 중요하고 서둘러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진행된 연금개혁 특위 등 국회, 정부, 학계, 그리고 언론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진 교수님께서 연금개혁의 시급성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연금 개혁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이유는 연금 개혁을 좀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가져가기 위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골치 아픈 거 뭐터러 하냐, 국가에서 그냥 알아서 좀 하게 하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길게 보면 그 자신이 이제 보통 근로소득이 가장 이제 자기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소스인데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 가장 이제 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은퇴 이후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근로활동할 때 미래를 뻔히 소득이 없는 시기를 알면서도 사실 준비를 못하는 게 보통 우리네 인간들입니다. 건강에 나쁜 거 알면서도 담배하고 술 마시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미래 뻔히 알면서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강제저축을 시켜놓고 그걸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꼭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꼭 뭐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저희가 갖고 있는 연금제도라는 것이 이제 국민연금 또 뭐 기초연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적연금 제도 자체가 후세대 그러니까 생산연령 인구가 내는 보험료와 세금을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도 주고 노인분들에게 국민연금도 주는 소위 말하는 부가방식이란 제도로 재정방식 그렇게 되어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이 연금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생산연령이 그럼 엄청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요. 대신에 받아야 되는 사람은 또 엄청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하지 그러면 개혁하지 그러면 별로 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면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몇 배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하자면 한 2,200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노인이 2차 베이비 부모가 본격적으로 노인이 안 된 이 상태에서 그분들이 보험료 좀 더 내서 기금을 쌓아두면 나중에 후세대 혹은 젊은 세대 2030들이 부담해야 될 짐의 반은 덜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하면 좋고 이분들이 다 노인이 돼버리면 그때는 진짜 2030이 그 다음에 미래 1000이 뭐 엄청난 그 세금이다 보험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창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연금 재정 논의에 있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뭐 공학적인 관점이어도 좋고 또 연금 재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석이나 계산들도 직접 하고 계셔서 특히 연금 재정 관점에서 좀 이 연금 개혁의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에 양재진 교수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화두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하면 이렇게 좀 막 모아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겨울잠을 자기 전에 곰이 왕창 먹는 것. 그 다음에 뭔가 건기가 오기 전에 무슨 뭐 벌레들이 뭘 왕창 먹는 것. 그런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국민연금 혹은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와 관련된 불안감의 핵심은 그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누군가가 기금 고갈될 거고 요거 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금이 고갈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드립니다 라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복지부 장관도 얘기하셨고 많은 보신 분들이 아마 양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 균형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연금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살부터 쭉 낸 사람이 은퇴해서 연금을 받아야지 한 사이클이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성숙하는 시점이 88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생긴 88년에 20살이었던 사람이 65세가 되거나, 혹은 전 국민으로 확대된 99년부터 그때 20살이었던 사람이 이 65세가 되는 2040년 전후가 될 거예요.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지금 제도하에서 오롯이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돈이 대강 GDP의 9% 정도 됩니다. 네. 근데 GDP의 9%라 그러면은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전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GDP가 2,000조가 좀 넘을 겁니다. 네. 그러면 GDP의 9%면 200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2040년 이후로는 200조를 내줘야 돼요, 매년. 자, 그런데 그 20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년에 그러니까 정부의 세입을 보면 가장 큰 소득이 세금으로 소득세입니다. 100조쯤 돼요. 그리고 법인세가 한 75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가 75조 정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부가세를 2040년부터 2배로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뭐 기금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약속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세금은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 답이 안 나온다는 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정말 속 시원하게 그때 세금 다 2배로 올리고 그걸 줄 겁니다 라고 하면 차라리 마음 편할 텐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다시 양재진 교수님의 그 모두의 말씀 주신 그 화두로 돌아가면 지속 가능성은 결국은 재정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조를 어디서 쉽게 빼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험료 1%, 지금 이제 우리가 보험료 쪽으로 1년에 5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가 지금 막 3배, 4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1%, 2% 올리는 것도 손 벌벌 떨면서 다음 세대가 되면 야, 너네는 지금 보험료 4배 내도 괜찮아. 혹은 보험료를 안 낸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부가세를 3배로, 4배로 올립시다. 혹은 소득세를 3배로 올립시다. 이 얘기는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숫자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온 그 어떤 안도 제가 아는 한은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내후년부터 보험료를 1%씩 올려가지고 보험료 20%로 올려도 기금은 한 2100년 되면 고갈됩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세대는 2100년 이후의 세대에게 그게 어떤 수단이 되든 GDP의 9%를 맨탕에서 내야 되는 걸 강제하는 거거든요.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보험료를 뭐 한 15%로 올리면 결국은 똑같아요. 그 기금이 고갈된 이후 시점의 세대들은 그냥 그 돈을 어디선가 뱉어내야 돼요. 그거는 오롯이 그 시대의 생산 가능 연령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이 대화의 주제를 줄이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금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극단적인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어찌어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7광구인가 8광구가 대박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막 GDP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이 우리가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료 하나도 안 내도 전 국민에게 국민연금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1년 장기 수익률, 이제 4차 축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5차 축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대강 4.5에서 5% 사이 정도를 봐요. 그럼 GDP의 2배의 기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GDP의 9% 정도의 수익이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전 국민의 건물주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뭐 줄여서 GDP의 100%만큼의 기금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게요. 그럼 기금이 그 시점에 줘야 되는 급여의 절반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다음 세대가 기금이 고갈되면 9%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GDP 100% 있으면 이 세대는 4.5%만 내면 돼요. GDP 200%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세대는 하나도 안 내도 돼요. 근데 지금 그 어떤 논의에서도 그 어떤 안에서도 그냥 기금 고갈돼요. 당연한 거고 그냥 늘리려는 그런 논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 자기까지는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차피 없어질 거면 지금 왜 올려? 없애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4차 재정축의하고 5차 재정축의에 공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금운용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재정축의위원회 안에 있는 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재정축의 결과에 제가 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금을 영속시키는 게 그때 기준으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4차 재정축의가 2017년, 18년에 걸쳐서 일어났으니까 2020년에 개혁을 시작을 해서 2025년에 개혁을 끝난다고 칠게요.
그리고 보험료를 9%잖아요. 그걸 3%로 올려요. 12%로 올립니다. 뭐 사회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숫자에 비하면 훨씬 덜 무서운 숫자겠죠. 지금 막 다들 막 15, 20%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조금 투자를 잘해서, 투자를 잘한다는 얘기도 나중에 더 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잘해서 장기적으로 한 1% 정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4차 재정축에 공개된 자료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한 4.4, 4.5% 정도 연평균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 예전에 헤지펀드 매니저였었어요.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가진 위험 수준에서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상 그 정도면,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어깨를 경험했거나 어깨에 있는 사람들은 6에서 7을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클라이언트가 돈을 안 태워줘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추계의 문제니까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든 위험을 더 취하든 뭘 하든지 해가지고 1% 정도로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매년 GDP 1% 정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뒷세대에게 9%를 내라고 한다면 우리 세대가 1%를 낼 수는 있어야겠죠. 만약 우리 세대가 1%도 못 낸다고 한다면 뒷세대도 당연히 9%를 못 내겠죠. 우리 세대가 1% 정도도 부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고 폐지를 논의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속 불가능함을 우리가 증명한 거니까. 어쨌든 그러한 그 강론 제끼고 아주 간단하게 311 보험료 3%, 기금운용 수익률 1%, 그 다음에 정부의 그 재정 지원 GDP 1% 정도를 해주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항속적인 영구적인 기금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그 어떤 요즘 이제 그 언론에 이제 가끔 비춰지는 어디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부담 수준이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지금 5차에서도 네.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 발전위원회죠, 말하자면 거기서도 이제 김우창 교수님의 아이디어 이런 거를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사실 논의를 하고 추계도 하고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묻어버리시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말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좀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제 우리 8월 30일 날 공청회 전에여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전부 이렇게 수용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보험료 인상을 뭐 18, 뭐 20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기금에서 수익률을 좀 높여야겠다라는 그런 점, 그걸 위한 어떤 장치나 개혁 같은 게 필요하겠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수급 연령을 조금 뒤로 밀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을 좀 낮추는 부분.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그 사후에 이제 고갈된 다음에 밑빠진 독에다가 국고를 계속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사전적으로 좀 미리 투입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죠. 현 세대, 현 정부의 생각과 미래 세대 이제 이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GDP 1%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지만, 예를 들면 우리 그 병역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이나 이런 거를 다 사실은 사전에 국고를 넣지 않고 다 사후로 그냥 국민연금 사후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하고 사전으로 투입하는 것 등등, 그 다음에 보험료 인상 스케줄을 좀 빨리 하는 것 등등 해서 되도록이면 앞단의 기금이 좀 크게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그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갖고 돈을 벌게 말하자면 하는 그 효과를 조금이라도 좀 보게 하는 것을 일부는 좀 그 반영을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사실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재정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은 뭐 아주 미미하죠. 그러니까 그 뭐 사실 뭐 100조, 크레딧이나 200조까지 했었어요, 다. 뭐 아니면 일부 이제 지금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제도에 예산 투입하는 정도인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선례로 볼 수 있는 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에 지금 그렇죠. 매년 수조 원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금 뒤에서 그냥 그거는 순전히 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냥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국민연금 재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약간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논의는 사실은 그 제도의 외형, 특히 이제 그 작년에 진행된 연금 특위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공동위원장님들 발표하실 때 연금보험료 인상은 거의 뭐 누구나 아마 예상하시고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느 방향으로든 이제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 그 지금의 안들은 단순히 이제 고갈 시점을 좀 뒤로 늦추는 건데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종합적으로 적용을 하면 좀 균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는 수준으로 그 반영한 안을 가지고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사실 연금개혁 논의에서 너무 이제 기금이나 재정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면 연금제도의 존재 목적이 사실은 노후소득 보장인데 마치 기금을 지키기 위해서 연금 논의를 하고 개혁 논의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한 가지 이제 교수님께 궁금한 거는 사실 그 코로나 시기 전후에 최근까지 그 국민연금 기금이 워낙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쌓여 있을 때 그 운용 수익률을 좀 높이면 거의 사실 1년에 그 연금 보험료로 걷어두는 거랑 뭐 거의 유사한 수준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 그게 실제로 이제 그 재작년 그리고 작년 사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다가 또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다가 최근에 조금 회복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라는 거를 전체적인 재정에서 그렇게 뭐 안정적 뭐 당연히 이제 굉장한 변동이 심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정적으로 고려할 만큼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저 약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된 준칙을 보면 안정성이랑 수익성이랑 말이 두 개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뜨거운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게 자본시장에서 요거는 실제로 SEC 미국의 그 한국으로 따지면 금감원 같은 SEC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수익률이 높은데 손실이 없다 그러면 사기임을 의심해 보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작은 돈 가지고 손실 없이 수익률 높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지인들도 많이 있고 제가 썼던 전략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월드에 가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기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또 큰 돈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100이면 100, 이제까지 역사 증명하는 게 그냥 폰지 스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는 되게 정직해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근데 되게 긴 시간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노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자본시장에 성장하는 동력이잖아요. 그게 보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떨어졌을 때의 그 고통을 내가 많이 질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길게 보면 모르겠죠. 근데 그게 너무 싫으면 위로 가는 걸 업사이드를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돌아간다면 작년에 마이너스 8.2%인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뭐 아름다운 숫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손실에 대한 어떤 인내 없이 수익을 바라는 것은 그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본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손실을 볼 때 남들이 다 떨어지고 시장이 다 나쁠 때는 손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떨어질 때 그 손실을 감내를 해야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그게 자본시장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정적이냐라는 그 질문이 기금이 정말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GDP 200%가 쌓였어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4.5%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똔똔이 되는, 똔똔이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괜찮죠? 똔똔이 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질문하신 지점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텐데 그게 말이 되느냐. 기금 자체에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가 보통 노후 소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소스가 되잖아요. 401k도 그러니까 은퇴할 때쯤 되면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많이 빼지만 통상적으로 주식을 어느 정도 담아둬요. 얘도 플럭추에이션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 나는 앞으로 30년 더 살 거거든요. 60세 은퇴해서 보통 60세까지 살면 90세까지는 사니까. 그러면 그 30년 동안에도 업사이드가 있는데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위험을 줄이는 거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금이 중간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거나 혹은 뭐 손실 없이 수익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핵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날아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버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일, 매주, 매년을 보면 대단히 불확실한 숫자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혹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속 살아갈 우리 후손의 얘기거든요. 그런 스케일로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혹은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 기금이 다 날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국민연금 기금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은 아니고 워낙에 기금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뭐 원칙이나 이런 범위 안에서 또 움직이기도 할 테니까. 개인 단위면 개인이 은퇴 시점이 있어서 그때 자산을 현금화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어느 그때 이제 뭐 주식 시장이 됐든 금융 시장이 이제 등락 여부가 굉장히 개인한테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투자에서 그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내 본전만큼 내가 자산이 얼마나 크냐만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감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일 내가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나한테 지금 99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디 코인에 베팅하는 사람은 미친놈이겠죠. 미친놈 써도 되나요? 미친놈이겠죠. 그냥 내가 10만 원을 태우겠죠. 그렇죠. 근데 10년 뒤에요. 그러면 아마도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수학적으로 이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불확실하지만 결국 평균을 수렴하거든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평균을 수렴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한 15년 정도면 주식시장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어느 시점에 들어가더라도 평균 수익률에 근접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기금이 꺾이는 2042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이 자산을 팔아야 되는 시기는 불과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30년 정도가 되면 보험료보다 급여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다만 기금운용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험료보다 줘야 되는 돈이 많은 돈이 여기서 와야겠죠. 그렇죠. 기금에서 와야 돼요. 근데 초반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아마 채권에서 나오는 쿠폰이나 주식에서 나오는 어떤 배당을 다시 재투자를 하지 않고 주면 될 텐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냥 들고 있는 거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촉으로는 그 어떤 그냥 근본 없는 얘기입니다. 제 촉으로는 그게 한 2033년 4년 사이부터는 그냥 이렇게 배당이나 쿠폰으로는 안 될 테고 주식을 팔아야 될 거예요. 올라는 가는데. 그 이제 그건 뭐 보험료 인상 조치나 여러 가지가 없을 경우죠.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일정 개혁이 단행될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개혁 논의를 할 때 항상 그 제한된 정보 속에서 그냥 그 보험료율을 얼마나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항상 이것만 가지고 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어떻게 보면 그냥 고갈 시점을 조금 더 늦추는 정도에서 어떤 안을 선택할 거냐 뭐
그 정도라고 본다면 이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장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논의를 하면 단순한 모수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수개혁 속에서도 지금 보험료율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 시점인데 소득 대체율을 높일 거냐 아니면 뭐 현상 유지할 거냐 여기서 조금 더 제도 본질에 가까운 목적을 살리는 쪽으로 논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 생각도 그런 들더라고요. 논의를 하고 있죠. 네.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속성 재정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소득 보장, 일정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의 소득 보장을 공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득 보장을 국민연금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국민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다층 체계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 소득 이상자, 뭐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면 좋겠고요. 그럼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좀 하게끔 체계를 만들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뭐 가입을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니면 가입했더라도 얼마 안 되는 소리면 저소득 계층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이 더 든든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서 소득 보장, 노후소득 보장을 얘기를 하지 국민연금 혼자만 이거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약간 소득 보장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 너무 낮으니 좀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봤을 때 현재 40%에서도 만약에 이제 개혁 조치가 없으면 나중에는 막 30% 이상, 40% 가까이를 보험료를 내야만 그나마 이제 조금 보험료 지급이 가능한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더 올리자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더 내라 아니면 지금 더 내야 하는 조건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 보장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 대체를 높이자라는 얘기는 있으나 꽤 소수의 얘기고 그거보다 아까 말한 대로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면 저소득자에게 더 재정 효율적으로 더 잘한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 돈은 국민연금처럼 보험료가 나가는데 사실은 아무도 연금으로 받지 않는 이 퇴직연금을 진짜 연금처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구조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두 번째 주제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사실은 첫 번째 지금 연금개혁이 왜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계실 거고 또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단순하게 그동안 생각했던 모수개혁 논의보다는 사실은 그냥 그동안에 생각했던 모수개혁의 중요한 두 가지 변수는 그냥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더 올리면 뭐 해결되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니 소득대체율 논의도 훨씬 더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면 지금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 또 꼭 그 투자 수익이나 운용 수익 말고도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감안하면 훨씬 더 연금개혁에서 좀 더 선택지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모수개혁을 바라볼 때 되게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혹시 좀 추가를 해도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올리고 보자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급하니까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올리는데 다음에 또 올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아까 양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아마 그러니까 4차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나오는 논의인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 저는 그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다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스케줄 정해놓고 요때 이만큼 올리고 요 다음에 요만큼 올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다. 보험료 33% 내라 라고 하는 명확한 그림을 그려준 상태에서 나중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아쉬운 대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3.11 개혁을 해가지고 영원히 간다거나 이런 그림을 보여줘야지 일단 지금은 급하니까 올리고 봅시다. 근데 똑같은 문제가 수렴을 해요. 있다가 또 나나. 네, 근데 그게 심지어 며칠 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카메라 찍고 계신 분 중에 아까 테리우스를 모르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험료를 예를 들면 15%까지 올려도
살아있는 동안에 기금 고갈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대단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강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보사연이라고 하는 유수의 이 출연연에서 유튜브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제 결국은 세대 간의 연대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일단 올리고 뒤에는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고요. 또 한 가지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수급 연령 개시를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뭐냐면 수급 연령 개시를 늦추자 67세든 68세든 그 논리의 기저에 깔린 데이터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2010년 대비 2020년에 평균 수명이 한 2, 3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논의를 하시는, 그 주장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요, 평균 수명이 2, 3년 늘어나는 동안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도 건강 수명은 65세였고요. 2020년에도 건강 수명은 65세예요. 평균 수명은 80세,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80세에서 83세로 늘어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의료기술의 발달로 혹은 이제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의 발달로 우리가 오래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진 시점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건강수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65세입니다. 67세, 68세로 수급 연령을 늘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통상 건강하고 소득 수준은 비례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좀 이제 이 수급 연령 개시와 관련된 논의에서 약간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연금에서 소외된 분들에 대한 논의를 대단히 많이 하잖아요. 조금 이제 그런 분들조차 수급 개시 연령을 되게 쉽게 얘기하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소득이나 자산과 건강은 비례하는데 이들에게 68세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 대단히 잔인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평균 65세가 건강 연령이라고 한다면 연금을 조금밖에 못 받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건강 수명이 그것보다 낮을 거거든요. 그들에게 아픈데 67세까지 일하라고 떠미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가 있냐? 그건 노동 문제가 되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67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려 없이 그냥 평균 수명 3년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2, 3년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너무 잔인한 일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논의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5차 재정 추계에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향후 70년 동안 그래도 재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금 고갈 안 되고 안정화되는 정도 하려면 단박에 18%까지 올려야 된다. 이 9%에서 단박에 18%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추계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거 이상 더 올리고 뭐 국고도 넣고 해가지고 영석하게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단박이 18%도 어려우니 그러면 칵테일 요법을 쓰는 거죠. 이게 18까지 어려우면 한 예를 들어 15 정도라도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기금을 좀 활용하고 수익률을 좀 높이는 그런 제도 개혁을 하나가 플러스 되고 이제 수급 연령도 조금 미루는 그런 거로 해서 이제 칵테일 요법 쓰고 해서 그런 안이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이제 하나로 이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수급 연령을 뒤로 늦는다는 의미가 꼭 67, 68세까지 일할 수 있는 분은 일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수급 연령 인상도 그때 가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미리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저축을 좀 더 하든가 예를 들면 개인연금을 더 하든가 아니면 그때 소위 말하는 크레바스라고 그러죠. 근로 끝나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기간은 퇴직연금을
활용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미리 좀 인생을 미리 좀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게, 그것이 근로가 되든 뭐 여러 가지 저축이 되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하고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미루는 안이 있다 그러면 거의 압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좀 뒤로 미루는 것을 좀 선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선례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뭐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67, 68세로 다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근로기간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나고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까 말했던 불확실성만 좀 없애는 차원에서 고육지책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한다면 미리 이렇게 좀 인생 설계할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 수급 연령을 뒤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아까 국민연금만 가지고 우리가 연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저소득자들은 더 힘들 텐데 했을 때 이제 기초보장을 탄탄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보장 함께, 그래서 그 개혁 안에도 국민연금만 담기지 않고 본문에 기초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늘 생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다가 거의 연금 재정과 연금 개혁 방향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는데요. 계속 뭐 이야기를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큰 맥락에서 양재진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 이제 이런 큰 사회적 이슈에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저거 가지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뭐 욕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니까 방금 양재진 교수님 말씀이 아까 그 다층 체계,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러니까 퇴직연금 지금 기능을 전혀 안 할 게 확실해 보이잖아요. 아직 근데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지나서 일이고, 근데 말씀하시기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좀 낮은데 퇴직연금, 그러니까 그건 평균 소득대 이상이 되겠죠. 거기로 한정을 지을게요. 이렇게 같이 좀 하면은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급 개시 연령이 늘어나면 거기에 이제 소득 절벽, 그 크레바스라는 표현을 쓰나 보네요. 저는 소득 절벽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소득 절벽 기간에 퇴직연금을 쓰면 된다. 그럼 결국은 그 일부러 쓰는 거죠. 그거 다 쓰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예.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너무 제한적이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제 공학자로서 사회과학자랑 얘기하면 대단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좀 농담처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재정치를 전 안 한다 그랬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블런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학자로서 사회적 논의가 좀 너무 뭉개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의 연장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후자를 많이 선택한다. 그럼 반대로 국민연금 폐지와 존치를 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폐지가 많이 나오면 폐지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되게 이 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왜 제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분들 자기들의 주장을 하시는 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장이 있거든요. 제 솔직한 주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기금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한테 돈을 드리면 좋겠어요. 최대한 빨리 그냥 부가시로 가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현세대 노인분들. 지금 현세대 노인분들 빈곤율이 40%잖아요. 네. 근데 이 기초연금 10만 원 더 드리는 거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는 돈 지금 900조 쌓아놓고 있거든요. 이거 일부만 쓰면 사실 지금 노인분들 얼마 안 돼요. 이분들을 모두 빈곤에서 구할지는 못할지언정 노후 빈곤율을 그냥 한 자릿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으려고. 그리고서 뒷세대에게는 니네가 우리 그렇지. 우리는 그거 앞세대 안 모시고
되게 정말 좀 블런트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앞세대를 안 모셨어요. 돈이 없냐? 돈이 있어요. 900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덜 내고 다음 세대도 내니까 그까지 다 먹어요. 다음 세대는 받을 게 없잖아요. 니네 애들한테 받아. 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근데 지금 기금을 예를 들어서 써서 그건 이제 현 세대 노인들에게 뭐 기초연금 플러스 뭐 어쨌든 그 돈 필요한 돈을 기초보장 탄탄해주는 돈을 기금을 가져다 쓰자고 하면 그러면 후세대가 보험료 측면에서 보면 내야 될 것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서 좀 명확히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학자 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숫자를 정확히 해야 돼요. 네. 어떤 미래가 되든 기금이 고갈되면 그 시점에 보험료 33%를 내거나 GDP 9%를 내게 됩니다. 늦게 하나 빨리 하나 고갈 이후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갈이 안 되면서 네. 좀 유지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제가 그것도 논문을 썼는데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피지블 하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아까 네. 영속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솔루션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가능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제가 보기에 딱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느 시점에 막 보험료를 막 이렇게 왔다가 널뛰고 막 이러면 되겠죠. 근데 어제까지 9% 내라 그랬다가 내일 33% 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니까 보험료 9%에서 16% 바로 올린다는 거 불가능하죠. 보험료 상승은 GDP 상승률에 제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단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 상승률은 정말 절대적으로 1%, 1년에 1%가 한계고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0.5%가 한계예요. 왜냐하면 GDP 상승과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보장 비용이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국민이 낼 수 있는 그 여력은 1년에 0.5% 정도가 되어야지 그게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의할 때 소위 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기금의 수익을 활용하는 그래서 좀 영속적으로 가게 되는 게 소위 말 캐나다 모형을 많이 얘기하죠. 캐나다에서 이제 신뢰가 있고 물론 그것이 앞으로 200년, 300년도 캐나다가 그렇게 진짜 될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죠. 네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현실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델 캐나다로 많이 들던데 캐나다가 그런 식의 그 개혁안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 그 안을 가지고 설계하고 이제 개혁을 단행했을 때에 가졌던 그 기금보다 우리가 더 갖고 있는 기금이 더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의 제안이 100% 받아들여지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 가능한 한국에서 하고 그렇게 보자면 너무 비관적으로 미래 그건 불가능하고 이제 너네들은 이제 뭐 30% 40%씩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시점은 어떻게 돼도 어차피 글리 갈 건데 털어서 지금 막 노인들 조자. 뭐 그런 극단의 말씀까지는 굳이 안 가시기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털어서 노인들한테 주자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금 고갈을 몇 년 늦출 수,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노인들 보면 저는 짠해요. 그래서 그 방식도 여러 사람들 제안이 있는데 사회과학자인 제가 제안을 하면 국민연금을 왜 기금을 털어서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재분배 문제 혹은 이 저소득 보장 이 문제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거는 복지국가가 해야 될 본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조세 갖고 그냥 하자라는 거고요. 현세대는 조세 갖고 하자라는 거고 문제는 이제 기초연금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저소득 노인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빈곤선이 우리가 한 35% 이렇게 좀 보면 반 정도는 빈곤한 노인에게 지금 기초연금이 가고 나머지 반은 사실 그렇지 않은 노인한테 가는데 그렇게 빈곤하지 않은 노인한테 가는 이유는 다분히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되게 대상자가 늘어 이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서서히 줄이던가 이렇게 회수를 하고 거기서 어떤 아껴지는 재원을 밑에
노인들에게 좀 몰아서 주는 방식으로 네. 하는 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네. 보편주의적 기초연금을 이제 말하자면 타겟팅이 강화된 기초연금으로 바꿔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연금들을 좀 기금은 지켜가면서 후세대를 위해서 기초적은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러한 특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제 생각을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가 조금 오픈된 공간에서 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이게 옳은 미래다라고 얘기한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앞 세대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아예 안 드리는, 그러니까 아예 못 낸 세대에서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안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분들은 기여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국민연금이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또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야, 기여를 안 해서 안 주는 거면 들려면 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모순을 없게 하다 보면, 아니, 그리고 언젠가 고갈이 될 거면 이게 2070년에 되나, 60년에 되나, 50년에 되나, 매년 몇 년 줄어드는데, 그렇게 해봤자, 사실 고갈이 한 5년 정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럽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노인 빈곤율을 40에서 10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어차피 고갈이라는 미래가 정해진 거라고 한다면, 그 이후 시점에 대한민국 용속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세대가 9%든 뭐 30, 보험료 33%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땡기고 지금 살아계시는 폐지 죽고 계시는 노인분들께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가치관이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상 사이에서 명확히 가능하다라는 그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장이지 설득하려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가능한 명확한 모습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네. 고민들을 네.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오래되고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 맞이했던 나라들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제 메시지, 그러니까 방안이라는 것이 보험료율 인상의 상한을 두죠. 아까 이제 무조건 아까는 30%, 40% 꼭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 그러면 스웨덴은 18.5%로 법의 못을 박았고 이제 독일은 22%, 일본은 18.3%. 여기까지만 올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그 한도 내에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연금을 지급을 하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한해서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지급하는 그거를 이제 뭐 수입이 한정돼 있으니까 또 노인이 늘고 또 오래 산다면 매월 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소득 대체율을 낮춰야 된다고 소득 대체율이 서서히 어떻게든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 스웨덴 같으면 DC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 평균 수명, 자녀 여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DB 방식을 갖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도 이 서서히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문제가 이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거 서서히 떨어지게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그들 나라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적립형 연금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부가 방식은 생산 연령 인구가 낸 돈 가지고 연금을 주는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것들은 적립형은 내가 이제 모아뒀던 요 돈을 가지고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거니까 생산력가 막말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경제가 다 무너지니까 아무 소용 없겠지만 막말로 생산연령 인구가 아주 많이 줄거나 없어도 내 연금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그대로 은행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가 방식 연금은 상대적으로 좀 규모를 줄이고 대신에 적립형 연금을 키워서 모자란 걸 메우는 방식으로 많은 나라들이 가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퇴직연금을 좀 제대로 살리자라는 거죠. 퇴직연금에 2021년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서 내준 거, 개인이 추가로 한 거 말고 법에 따라서 내준 게 49.9조더라고요. 그 고용노동부 통계 보니까 49.9조 원을 퇴직연금 시장에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해에 21년에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이 51조예요. 맞아요. 9%하고 8.3% 차이니까. 차이니까. 퇴직연금은 어퍼 바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부가소득 상한이 없으니까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이 없으니까 전체 이것도 이제 고소득자들까지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중간에 이제 뭐 중도 인출도 많이 하시고 등등 해서 실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 얼마 안 되잖아요. 통계로 보면 한 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금이라는 게 강제 저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나중에들 지금 현재 소비에 너무 다 써버려서 나중에 안 되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강제 저축하고 퇴직연금은 강제 저축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돈만 내라 그러고 이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돈만 내게 하고 강제 저축은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제 저축을 좀 시켜야 되겠다. 왜냐면 국민연금을 마냥 계속해서 이제 소득을 그 소득 대체를 보장을 해주거나 65세부터 계속 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아까 말했던 65세에서 조금 뒤로 미루던가 아니면 소득 대체를 서서히 낮추던가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번에 이제 그렇게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사실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전 윈드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기업연금이라는 것이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제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임의식인데 우리는 법으로 과거부터 이제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퇴직연금을 주게 돼 있는 거의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재원이 지금 투자가 되는 곳이 있어서 이거를 강제저축이 되게끔 만드는 노력을 좀 해서 모자란 부가방식 연금의 그 연금 액수를 좀 상당 부분 채우고 또 상당 부분 좀 크레바스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거는 이제 자유하게 개인 계정의 개인 계좌니까 스스로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논의가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모수개혁을 이미 지나서 거의 구조개혁 중에서도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중에 지금 퇴직연금에 대해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지금 연금개혁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사실은 그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연금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국민연금 수급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세대, 또 뭐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은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사실 퇴직연금 또 더 나가서 개인연금은 좀 어느 정도의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그 소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퇴직연금을 제도화시켜서 연금의 성격을 강화하는 건 저는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퇴직연금이나 또는 뭐 개인연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포괄하고 있는 대상이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논의하면서 퇴직연금으로 더 얹어서 뭔가 노후보장을 이야기할 때 뭐 중간 이상 계층이나 이쪽은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에게는 그다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지금 퇴직연금 뭐 개별적으로 가입 못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조차도 사실 받기 어려운 일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이 그러니까 제가 헤지펀드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가장 큰 클라이언트는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풀로 되어 있는 소위 이제 기업형 DB 연금의 기금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가장 큰 갑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쪽 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모 회사에 DB 연금 운용도 했고 뭐 보험사 돈도 굴렸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는 조금만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약간 오늘 놀라운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양재진 교수님께서 퇴직연금 말씀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실 보험료 상한을 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수익비가 무조건 1보다 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거를 개개인의 플럭슈에이션을 잡아주는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막 수익비가 0.5 막 이렇게 가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통상 수익비가 1.8.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라면 10개어치 돈을 내면 은퇴한 다음에 라면 18개를 준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현재가의 개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험료를 지금 9%에서 예를 들면 18%를 올리면 분모가 2배로 올라가니까 수익비가 0.9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18%가 현재 소득 대체율로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보험료일 것 맞아요. 같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예. 해봤더니.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거에서 이렇게 제가 이러한 논의에서 처음 듣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험료 상한을 걸고 그 시점에 돈이 떨어지면 그 보험료로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대의 연금 가입자, 이제 그 세대 노인들, 지금 예를 들면 이걸 찍고 있는 젊은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속된 소득 대체율보다 절반, 한 60%밖에 안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약속된 걸 받으려면 그 시점에 33%가 나와야 되는데 상한은 18%를 본다라고 한다면 대강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 40%를 약속을 해놓고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 시점부터는 그게 어떤 방식이든 늦추든 덜 주든 똑같은 얘기인데 엎어치나 매치나인데요. 서서히 줄어든다. 소득 대체율을 25% 낮춘다라는 함의를 갖고 있는 걸 이제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단히 많은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시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셨어요. 근데 이제 양재진 교수님께 처음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이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때 그리고 이제 좀 그 재정계산위에 좀 이렇게 좀 일반적인 시각인 것처럼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니요. 일반적인 시각은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그 후세대는 뭐 30%, 40%를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단정을 하시기에 어느 나라도 그 연금으로 국민들한테 30%, 40% 내라고 하지는 않고 이제 독일이든 스웨덴, 일본이든 앞선 나라들은 이렇게 보험료 부과의 소득에 보험료 그렇죠. 인상에 상한을 둬서 그게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말하자면 약속하고 있다. 단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젊은 세대는 조금 내고 조금 받아가는 거 그러니까 더 조금 받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조금 내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대보다 2배를 냈는데. 근데 그거를 절반을 그러면 요 다음 세대도 너네도 그전 세대만큼 수익비가 나오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짐을 부담을 더 계속 이게 뒤로 그 부담을 넘기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않다라는 게 제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한 우리가 그 땡처리 여행을 가도 견적 내보고 가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바라건대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갈 이 여행에서 우리는 견적을 안 내봐요.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그 세대에게 또 좀 그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되네라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도돌이표처럼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죄악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수익비, 뭐 정의가 좀 다릅니다만 수익비가 일보다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기제는요, 기금의 존재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기금이 존재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률을 태워줘야 낸 돈보다 더 받아가는 거죠. 맞아요. 100% 공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재진 교수님 말씀이 제가 조금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 댓글에 보면은 야 저러다가 우리 나중에 푼돈 받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한번 심해지면 좀 이제 좀 높으신 분들, 예를 들면 장관님이 이런 분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항상 그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다는 안 주신다는 얘기죠?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음 세대에게는 약속된 걸 다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거라서 이제 그래서 그 지점을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뭐 재정계산위원회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포인트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 18%까지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거기까지 올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재정 1.1%를 얘기를 했는데 재정 1%는 보험료 3.5% 정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보험료를
예를 들어 2030년까지 한 15.5%까지 올리고요. 수익률을 1% 정도로 올리면 4차 재정축의 기준이에요. 5천 더 나빠졌겠죠. 그다음 5년이 늦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능했어요. 만약에 5년 전에 계획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추계해봤더니 네. 15%에 네. 15%를 올리고 기금 수익률 1% 올리는 거 하고 네. 국고를 200조를 미리 넣으면 네. 가능하더라고요. 네. 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4차 재정축회 때 그거를 딱 냈는데 방식이잖아요. 아니 그때는 그 가능 보고서 방식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 보고서를 아무도 안 보지 막 그러니까 비공개하시더니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니 그래도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안이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지느냐 논의는 했으나 사실은 받아들이기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미 그 정도로 좀 진전을 했으면 이게 조금 이런 방안들이 활성화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논의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과학의 아니 근데 그 세 사회과학이니까, 가지가 결국에는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사실 대부분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수익률 올리는 거는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인 언어로 네, 네.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6개의 눈이 있는데 어떤 눈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눈이 6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률적인 언어라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자, 확률적인 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본시장에서 실제로 프랙티셔너로서 일을 해봤고 이쪽에 연구를 오래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 정도 올리는 거는 물론 국민의 납득을 해주셔야 돼요. 변동성이 올라가니까 작년 같은 현실 볼 가능성이 훨씬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설득하고 홍보할 역할을 맡은 건 당연히 정부여야 하겠죠. 뽀라 같은 것도 좋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1%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물론 변동성은 대신 커지지만 네.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게 그냥 망한다라는 거 아니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고 요런 부분들이 변동성 뭐 커지지만 충분히 가능은 변동성에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네.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거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금 기금의 사이즈나 네. 이 기간을 보면 사실은 기간이 충분히 핵심이에요. 네. 감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는 평균적으로 나중에 어느 수준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세 가지가 논의가 된다면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정부가 200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 같은 그래도 뭐 생각이 단 듭니다. 몇 어쨌든 조라도. 그래도 그게 이제 중요해요. 공식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그 특수직업연금에 지금 적자 메워주기 위해서 몇 조 쓰는 부분 그거 저는 그냥 얘기를 하죠. 항상 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도 매년 그만큼은 넣는 걸로 아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차 재정축의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당연히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311이라고 한 거는 2020년에 개혁을 해서 2025년에 끝내고 4차 재정축 그나마 인구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형태였던 거고 제 촉으로는 조금 더 나빠지겠죠.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뭐 하여튼 나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숫자가 정답은 아니겠죠. 왜냐면 다 추정이니까. 확률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갖는 한 가지 큰 함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다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이제 양재준 교수님께서 근데 덜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 들은 얘기고 많은 분들이 그때는 뭐 재정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직접적인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임플라이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갈등이 결국은 세대 간 갈등의 본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본에 이렇게 짤방 하나가 그 돌아다녔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젊은 사람 몇 명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이렇게 위에 부양하고 있어가지고 막 힘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원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그런 짤방 사진 여기 있는데 데이트를 쳤어요. 찾아보니까 누가 논문도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막 이제 댓글들 일본의 야후의 댓글들을 번역된 걸 해서 봤는데
연금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미래로 확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 가치관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옳다라고 믿는 거는 지금 노인분들도 구하고 뭐 완전 적립이고 그러면 이제 보험료 해가지고 들 받든 어쨌든 지금 돈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그건 안 하고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균형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18%까지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속된다는 거.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다시 확률적인 언어입니다.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으나 불확실성이 상당히 상쇄가 되어 이제 그 개혁이 일어나고 난다면 여기는 전화. 이제 아마 두 분 뭐 40대, 50대 이 정도시잖아요. 저도 그 정도고. 지금 여기 이제 찍고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젊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나 이분들의 자녀들이나 그 자녀의 자녀들이나 부담하는 것도 같고 받는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세대 간 연대라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정의를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경제 발전의 과실을 뒷세대가 더 많이 누리니 뒷세대가 더 많이 내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세대가 똑같은 비율만큼 부담을 하고 똑같은 비율만큼 받아가면 그러한 논리 자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 연대다라고 정의할 만한 그러한 오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저 이제 재정축에 이제 인바이트가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고 감사한 자리지만 처음에 거절했던 이유가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제 역할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인공지능 연구에서 논문 쓰고 특허 내고 해가지고 돈 벌고 내 애는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뭐 취직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데 보내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확정적으로 우리는 모두 확정적으로 죽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 뭔가 여지가 있는 이 세대가 그 여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재정 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용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죠. 그러면 진심으로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우리 세대는 재정 지원 1%도 못하면서 다음 세대에게는 연금 반으로 깎거나 이게 양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양 교수님 생각은 좀 그런 쪽이시고 그게 아니고 소득 대체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재정에서 못해도 6, 7%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함의하고 있잖아요.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래서 그 김우찬 교수님이 그냥 이거 안 될 거니까 하지 마시고 많이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아이디어를 사실은 근데 어렴풋이 이제 뭐 캐나다 모형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재정계산위원회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단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밑 빠진 독이 된 다음에 계속 보여야 되잖아요. 국고를 거기다가 기금 고갈라면 계속 마치 공무원 연금에 붓듯이 그럴 거를 지금 한 3, 40년 전에 당겨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딱 넣어놓으면 독이 깨질 이유가 없는 거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험료를 좀 빨리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보험료 올리는 게 어렵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가세가 됐든 일본처럼 부가세 인상분에 그거를 뭐 이렇게 부가세 1%포인트 올리면 뭐 이런 7.5조, 1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를 좀 매년 이렇게 한 10년 동안 넣는다든지 뭐 이런 어쨌든 뭐 그런 식의 뭐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면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 지금 세대도 해피하고 지금 세대도 억울할 게 없는 게 지금 소위 말하는 자기가 보험료 내는 거에 비해서 약속받은 게
굉장히 좋잖아요. 아까 수익비 얘기했지만 거의 1.8,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15%까지 보험료를 올려도 1.34가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좋은, 이게 지금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뭐 부가세가 방식이 됐든 맞아요. 뭐가 됐든 좀 더 내갖고 앞단에다가 미리 지금 돈을 집어넣는다라는 게 뭐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세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좀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좀 하시면 저 다른 일로 바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좀 해야 돼요. 저도 좀 연금 얘기할 시간 없어요.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만약에 국민연금에 이제 뭐 고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 많은 나라들이 부가방식 연금, 국민연금 같은 부가방식 연금을 갖고 있는 나라들 국고를 집어넣습니다, 사실. 그 방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넣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제에서 국고가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중상위 계층에게 소득 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사실 사각지대라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저소득자들은 많이 빠져 있거나, 저소득자들은 받는 연금이 얼마가 안 돼요.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이 국고의 혜택은 중상위층이 보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은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돼야 될 것이고, 국고는 어디로 가야 되냐? 기초연금을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뭐 기초소득 보장제도가 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자가 타겟된 기초연금으로 해가지고 국고는 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그래도 중상위층자들이 뭐 소득이 되니까 국가 모르겠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의무로 돈이 들어가서 퇴직연금이 쌓일 수 있는 거니까 쌓이게끔만 해줘서 이거로 좀 나중에 쓸 수 있게 제도화하자.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하면 상당 혜택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 중상위 계층이어서 국고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고는 기초보장 쪽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해도 기간이 짧거나 이런 이제 저소득 노인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기초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방식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방향이 맞고, 그러면 중상계층은 그럼 국민연금이 뭐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든, 요번에 계약하는 소득 대체율 낮아지는 건 없습니다. 낮아지든 앞으로 수급 연령이 뒤로 미뤄져서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받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뭐 줄어들거나 유지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월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퇴직연금이 본인 보고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고용주가 내주고 있는 것을 좀 저축성을 좀 높이는 거죠. 다 중간에 빼서 다른 데 쓰지 않게 하고 저축 해나갔다가 노후에 좀 쓰십시오 하는 그것만 지금 의무화하는 식으로 가면 그 국민연금의 낮아진 연금액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생각해서 퇴직연금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고, 퇴직연금이 저소득자까지 뭐 포괄하고 그럴 거로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연금 크레바스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에 근로를 좀 지속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퇴직연금을 제도적으로만 조금 바꾸면 연금화해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뭐 상당수는 사실은 그 기간에 지금 그 퇴직연금 성격의 무언가를 일단 뭐 그게 꼭 연금 성격이 아니고 일시금이라 하더라도 땡겨서 쓰고 있는 상태라, 그게 충분히 이제 뒤에 노후수급보장에서 뭐 심지어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라도 좀 못하게 줄여가야죠.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달라진 모습이죠. 아니 근데 지금 당장에 연금 크레바스 때 해당되는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그걸 땡겨서 쓰고 있다는 거는 그 시기에 뭐 조기 퇴직을 하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이라도 사용해야 돼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또 55세 이후에 받을 수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더 늦춰지고, 그러면 그때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2033년인가 우리 3년부터 30까지가 65세인 거고, 65세. 만약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권고해서 조금 더 늦춘다 하더라도 어차피 5년에 한 살 뭐 이런 식으로 15년 뭐 20년 후의 일인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사실은 지금
낮추는 걸 논의 안 하고 있으므로 이게 가고 10년, 20년 후에 받는 분들은 지금 국민연금 수급액보다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가입 기간이 길고 아까 그렇죠. 성숙됐으니까. 가입 기간 자체가 네, 그렇게 돼서 그분들 퇴직연금을 못 쓰게 한다고 해서 네. 예, 지금 큰 위험에 빠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못 빼쓰고 중간 인출을 못하게 하는 그 방법에서 조금 이제 트랜지션 기간에 좀 유도리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스위스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뭐 30%만 일시금으로 한다던가 그렇게 돌에서 뭐 이래서 일시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를 50%만 블록을 해놓고 1년마다 1%씩 뭐 2%씩 이렇게 낮춘다든지 그건 트랜지션은 얼마든지 좀 가능할 것 같고 적어도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뭐 2030이 됐든 이렇게 젊은 세대의 미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저소득자, 내가 저소득자가 있으면 기초연금 이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 지금부터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연금제도라는 것은 이게 시간을 길게 요하는 제도잖아요. 그 효과를 보려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요 세대 50대, 60대를 위한 연금 개혁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했을 때 퇴직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역할을 좀 이렇게 재조정하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장기적인 시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연금 재정 또 연금 개혁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면서 지금 그 연금의 구조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사실은 두 분이 이제 그 특위라든지 또 재정제 계산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 이전이긴 한데 약간의 힌트를 이렇게 주시는 내용들도 조금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다는 저는 안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상당 부분은 개인 의견입니다. 네. 전 든 적 없습니다. 뭐 엄청 저는 엄청 제 입장에서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개인 의견이라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렇죠. 있어서 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네. 네, 뭐 소득 대체율은 적어도 셋 중에 한 가지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셋 중에 하나? 올린다, 유지한다, 내린다 셋 중에 하나잖아요, 어차피. 네, 근데 네. 그 내린다도 얘기는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네, 네. 올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이 더 돼야 된다는 그 그 부분은 원칙을 뭐 확인하고 사실 있는 뭐 거고요. 예. 자연스럽게 논의가 가능한 거라서 사실 이제 지금 구조개혁 이야기를 조금 또 계속 하고 있는데요. 뭐 양 교수님 워낙에 퇴직연금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그 김우창 교수님께서 현 세대 노인에 대한 해법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바람 같은 겁니다. 뭐 나중에 이제 사실 구조개혁에서 핵심은 결국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제대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느냐가 사실 이번에 구조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구조개혁 관련해서 혹시 또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중간값 이상의 소득자의 경우에는 그 라이프타임으로 쭉 보면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 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기준 한 600만 원 전후 지금 550만 원, 56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이나 570만 원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국민연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통상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 가지고 저는 조금은 이제 공학자의 입장에서 혹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창피한데 또 창업도 했었어요 저는. 네. 그 기술회사 창업을 했었는데 퇴직연금과 관련된 이런저런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좀 풀어주는 장사가 잘 안 돼서 시원하게 말아먹었는데요. 속상하지만 공적인 자리에 처음 얘기해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논의가 잘 안 되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국민연금 담론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양재진 교수님 말씀에 크게는 동의하지만 아까 이제까지 논의에서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네. 강론에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 이거는 양 교수님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름이고 이건 합의의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혹은 어떤 대표성이 있는 국회가 되겠죠. 국회가 선을 그어 주셔야겠죠. 그냥 다음 세대는 양재진 교수님 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18%까지 내고 소득 대체율 뭐 한 22% 정도를 받아가라. 그렇게까지는 말한 적도 없고 제 생각은 한 30%대. 30%가 안 나. 왜냐면 이제 그렇죠.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금이 없어진 이후에. 아니, 없어진 이유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전에 올려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올리더라도 기금 언젠가 고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균형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균형 상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5%에 아까 뭐 이렇게 아니요, 왔다는데 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걸 해야 돼요. 아까 18% 하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실현 그- 방안을 찾아보면 네. 오히려 좋겠다라는 네. 말씀. 실행 방안 되게 간단해요. 보험료 3%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셋 중에는 재정을 투입하는 게 재정이 제일 너무 어려운 일일 일이에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재정과 관련된 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알지만 재정까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좀 막연하게 그냥 그 당위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뭐 5%, 9%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세대가 1%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너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 근데 우리가 지금 1%를 하면 다음 세대도 1%를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금을 쭉 유지를 하게 되면 똑같은 40%의 소득 대체율을 받기 위해서 그 어느 시점이든 그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기금이 없을 때보다 딱 절반이더라.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이 있어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 세대가 빈곤율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고 네. 900쪽을 쌓아두고 안 쓰는 것도 불편한데 그건 제 네. 개인 생각이고 그냥 싸서 아니 똑같은 여행을 가는데 A안을 하면 900만 원 내야 되고 B안을 하면 500만 원 내면 돼요. 그러니까 제게 500만 원짜리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모십니다. 그러면 5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 얘기를 살짝 이제 넘어가자면 국민연금은 대단히 많은 것이 그래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은 가치관 싸움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관련 논의에 조금은 늦게 들어간 입장이고 이제 이 논의에 참여한 지 10년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20, 30년 동안 똑같은 포지션에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가 강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면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평행선을 달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누가 계산이 잘못됐으면 당신 거 틀렸어 할 수가 있지만 이건 그냥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짬뽕이 좋냐 짜장면이 좋냐 그렇죠. 뭐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잘 되지 않는 게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퇴직연금의 강화가 먼저 이제 좀 별로 중요치 않은 얘기부터 먼저 하고 조금 중요한 얘기로 갈게요. 사실은 한국의 어떤 그 경쟁력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국가들,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만, 우리는 그 선진국 국가들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많은 고용과 어떤 그 이제 생산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제조업 중심 국가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딱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융, 의료, IT 이 정도예요. 근데 딱 봐도 막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건 없죠.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강한 거 꼽으라면 아마 IT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비벼볼 만한 지금 공대 교수라서가 아니고 좀 그런 느낌이고 금융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보면 미국의 그러니까 산업의 경쟁력이 극단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비슷한 의견 가진 분이 많은데 1973년에 에리사법이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에리사법은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막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에리사법이 401K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그 뒤에 몇 번의 어멘드먼트를 거치면서 1973년에 에리사법이 생기면서
미국의 평범한 시민의 소득의 뭐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가 미국의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요. 그 개인이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운용사들, 그러니까 전설적인 투자자인 잭 보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그 같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직접 밥도 먹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이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런 금융사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퇴직연금, 근데 아까 이제 양재신 교수님께서 그 퇴직연금 1년에 50조라고 했는데 제가 하는 숫자는 좀 다른데 우리가 숫자 가지고 말가말가 할 건 아니니까 퇴직연금이 물론 일부 계층이긴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근로자여야 되고 그리고 현재 법에 의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고 1년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하고 등등 이런 게 있긴 한데 이제 바라건대 그래도 그게 못해도 50% 이상의 근로자일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게 잘 돼서 모든 사람이 확대된다고 가정 그게 사실 나아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역마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쌓인 돈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돼서 균형 상태가 되면 쭉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마지막 개혁, 그러니까 5인 이하 사업장까지 모두 퇴직연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개혁이 끝난 시점부터 그때 20살인 사람이 65세가 되는 혹은 뭐 whatever age, 뭐 60세가 되는 그 시점이 되면 퇴직연금은 기금은 이제 균형 상태를 찾게 되겠죠. 제 계산에 의하면 그게 GDP의 대강 한 80에서 150% 사이 정도로 수렴을 할 것 같아요. 제도에 따라서 대단히 민감합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연금보다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강화는 노후소득보장, 이제부터 얘기할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큰 함의가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엊그저께 이창용 하는 총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서비스업 국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중국의 단물에 취해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그건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개시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장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퇴직연금 수익률 보면 2% 이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누구 잘못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금감 원장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셨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왜 그럼 그렇게 수익률이 낮냐?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 90%가 원금 보장형을 선택을 해요. 맞아요. 10%만이 국민연금처럼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통상 그러니까 실적 배당형 혹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30년 정도, 그러니까 30살인 사람이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이럭저럭 30년간 노동을 한다고 본다면 30년 기간 동안에 당연히 손실 봐요. 근데 그 손실을 안 보려고 하면 인플레이션보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과 관련된 큰 문제 두 가지. 첫 번째, 수익률이 낮다. 이거는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했을 때 기꺼이 그러니까 다운사이드의 그 위험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가서 금융사 CEO를 쫀다고 하더라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이 있는데 지금 아직 좀 제가 좀 다듬는 중이라서 이제 언젠가 이제 연금특위에서 퇴직연금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좀 발표 드릴 테니까 미리 예고편 한번 띄워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럭저럭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제 아이디어뿐 아니라 다른 여러 아이디어가 임플리멘트가 된다면 지금 밝히기는 제가 너무 설리워서. 두 번째 이제 연금화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화를 하려면 사실은 애뉴이티 같은 게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상품이 좀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성숙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자본시장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장이 충분히 커져서 그러니까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그 퇴직연금에 쌓여 있는 돈이 GDP의 예를 들면 100%가 되는 시점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산업이 되면 통상 퇴직연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원금 보장형이라 삐가 낮긴 하지만 그 금융사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수수료가 0.5%쯤 돼요. 많은 곳은 1% 정도 뛰어가는 통계를 보면 0.5%쯤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과 관련된 요 시장의 규모가 그러면 퇴직연금 쌓인 돈 100% 거기서 매년 수수료 0.5%를 떼는 거니까 대한민국 산업의 0.5%가 퇴직연금 굴리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0.5%짜리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산업들이 막 생기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그러니까 그 산업적으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이고 그런 이유에 있어서 정상화할 요인이 있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연금은 아마도 좀 이렇게 문화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통상 전세를 늘릴 때 집을 살 때 정산했던 게 우리의 문화였잖아요. 이거는 노후 자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양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좀 퇴직연금을 좀 이렇게 크레파스 그 소득 절벽 때 쓰는 용도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가장 윗단에 있는 문제는 이건 이제 노동 문제인 것 같아요. 퇴직연금 시장이라는 게 실제로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업을 잃더라도 얼마라도 일할 수 있는 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금개혁이 어렵다 하시는데 제 머릿속엔 연금개혁보다 노동개혁이 훨씬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잘 되면 그래서 바라건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노동을 건강한 동안 많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꽤나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 말씀을 정리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기능이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이렇게 설계하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대진 교수님께 아까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약간 갸웃했던 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양재진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퇴직연금이 좀 하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를 줄어들고 그랬을 때 평균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한 30년 노동을 하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이 몇 %인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제 계산으로는 4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노후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쭉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소위 경제적으로 중간 이상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이제 좀 많은 분들의 스탠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다양한 담론들이 있고 그 담론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계속 반복된 담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나마 이제 늦게 들어와서 앞 얘기를 모르니까 그냥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이제는 명확한 견적을 좀 내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는 모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견적이 안 나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능할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리 인공지능 돌려도 답을 못 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쳐낼 건 쳐내고 가능한 거 해서 고르게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합의를 이뤄가지 않으면 되게 암울한 미래가 기다려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아직 5차 재정축의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러한 어떤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대합이 국민연금 제도의 항구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 그리고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 대체율 60% 정도의 확보, 이게 가능할 것 같다는 계산이 저한테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냥 그 개인적인 차원이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선생님처럼 막 계산을 열심히 해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 50% 정도 소득 대체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쭉 갔을 때 한 30%, 그 다음에 퇴직연금 파트에서 한 20%,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50%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제도를 쌓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저소득계층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함께하는 기초소득보장제도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기초소득보장연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퇴직연금 그냥 둬서는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대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의 전환 의무화, 그 다음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애니어티로 받는 연금으로 받는 뭐 연금화라 그럴까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뭐 보장 강제 뭐 이런 것이 되게끔 개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유럽에서도 뭐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뭐 또 뭐 호주도 그렇고요. 밑에는 이제 기초연금식으로 깔려 있어 국가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기업연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역할을 한꺼번에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을 보면 이것이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즉 노사 간에 해서 했지만 한 7, 80%의 노동자들을 포괄을 하고 있고 임의 제도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당수의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 하면 60%까지 노사 합의로 이게 어떤 산업 부분에서 적용하기로 하면 나머지 40%는 효력 확장에 의해서 그냥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의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라도 의무로 적용도 의무,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우리는 법에 의해서 고용주가 무조건 돈을 내주게 되어 있는 이 연금 제도를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조금 실제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가 하려고 법은 그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지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퇴직연금도 좀 연금처럼 제대로 좀 만들 수 있는. 뭐 저희는 지금 그 수급할 수 있는 연령 조건만 있는 거잖아요. 55세 이상이라고 돼 있지. 다른 조건은 거의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연금화해서 받을 경우에 그 뭐 가입할 때도 사실은 세제 혜택을 주긴 하지만 뭐 약간 유인책을 또 쓰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사실 저희가 지금 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 뽀라의 시간을 2번 연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제 재정 그리고 좀 약간 실현 가능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어떤 논의에 비해서는 연금제도의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이 뭔가 가능한 대안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논의하는 자리가 됐던 것 같고요. 또 그냥 이제 다층 노후보장 체계 관련해서 또 특히 이제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뽀라에서 이 연금 개혁을 다루는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퇴직금 제도로 살아있는 기관이고요. 글쎄 말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도사에는 아직 퇴직연금 네. 저희는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고 퇴직금으로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태수 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도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했는데 아까 딱 말씀하신 그 사람이 저거든요. 저도 그래요. 안정적인 네, 저도 그 원금 보장형에 지금까지 10년 넘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2% 미만인. 거기 사업비 1%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로 55세 이후에 잠깐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약간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어서. 문제죠. 근데 이제 또 그 국민연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시켜 보면 뭐 몇 년 남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투자한다고 보면 그 상품의 성격을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뒤늦게라도.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와 연금 재정 그리고 연금개혁의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논의를 3가지 주제들을 좀 포괄하면서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뽀라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끝으로 오늘 출연해 주신 2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2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후위기에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연금개혁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연금개혁 논의를 통해서 개혁 방향이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번 정부 내에서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이 꼭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뜨겁게 돌아온 정책 썰전 뽀라 2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진행했던 연금개혁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뽀라 애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뽀라의 다음 주제가 기대되는데요. 지난번 예고해 드린 것처럼 아마도 사회부장 전략회의에 대한 것들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뽀라가 긴급히 다뤄야 되는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정확한 팩트체크와 뜨거운 토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